저탄고지를 하면 건강해진다 또는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다. 물론 저탄고지가 도움이 되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저탄고지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탄수화물 섭취, 당질 대사 장애를 일으킨다. 즉 당을 내 몸이 잘 없애야 되는데 잘 없애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아래축은 2015년, 16년, 17년 해서 19년도까지 우리나라 2형 당뇨병 환자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289만 명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 당뇨병이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은 오늘 드리는 말씀, 이 이야기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당뇨라고 하는 당이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느냐, 얼마나 먹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데이터도 한번 보시면 한국의 연간 쌀 소비량이거든요. 199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인당 쌀 소비량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식용 소비량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탄수화물 섭취량은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탄수화물 섭취량은 도대체 어떠냐? 도대체 이 쌀 때문에 당뇨가 걸리는 거냐? 그건 지금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쌀 소비량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1인당 쌀 소비량 추이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계속 거의 2배나 감소해버린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반대로 설탕의 소비량, 미국 1인당 설탕의 소비량 1700년대부터 이렇게 영국은 빨간 색깔 영국이거든요. 1700년대부터 이렇게 측정이 되어져 있네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설탕이 소비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비만율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설탕 소비량 비만하고 좀 비슷한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설탕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생산 60년 맞은 설탕 어떻게 변했느냐. 1953년도에 23,900톤 생산하던 것이 2013년도에 약 95만 톤을 생산을 했고 1인당 설탕 소비량이 1953년도에 984g이었던 것이 현재 1인당 22kg를 소모를 하고 있다. 자, 22kg나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당뇨하고 관련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은 단순당을 섭취를 하는 것으로부터 당뇨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 당 섭취량하고 탄수화물 이런 섭취량하고요 당뇨병하고의 관계를 좀 이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이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진단은 되지 않고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110 이상 나오는 분, 식후 혈당이 140 이상 나오는 분, 이 분들을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당능 장애라고 이렇게 이 같은 말입니다. 당뇨 전 단계, 내당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탄수화물 줄여라, 또 심지어는 저탄고지를 해라, 그래야 건강해진다, 이런 것들에 관한 말들이 굉장히 논란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질 제한을 하니까 당뇨 전 단계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네, 당 대사가 이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요. 네, 당뇨 전 단계를 갖고 있으신 분이 당질 제한을 해버리면 내당능이 악화가 되어진다. 즉, 당 대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더라. 그런 논문들이 한 수십 편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대별로 찾아놓은 몇 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제한이 정상적인 남성에 있어서 반응성 저혈당 환자의 내당능에 미치는 영향, 이게 1975년도에 발표되어진 논문입니다. 하루에 75g 먹는 저탄수화물식은 하루에 300g을 먹는 고탄수화물식보다도 당질 대사 능력이 악화되었다. 즉, 당 대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사람이 오히려 당 대사가 안 되고, 탄수화물을 제대로 먹는 사람이 당 대사가 잘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네, 또 다른 논문인데, 여기는 1998년도 논문입니다. 뭐, 유명한 더 란셋이라고 하는 데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저당질식은 내당력을 악화시킨다. 즉, 탄수화물 대사를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실험자는 저녁 식사에 당질을 적게 먹는 식사를 한 그룹, 그 다음에 2개일 포도당 부화 시험을 한 결과 전반적으로 당질 대사 능력이 악화되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경우에, 반대로 저녁에 당질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피실험자의 당질 대사 능력이 정상적이었다. 즉, 당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를 또 그 뒤에 한 건데, 요거는 1999년도에 일본에서 한 또 연구입니다. 성인, 정상인의 경우 낮은 탄수화물 섭취량에 따른 내당능 저하,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경우에 탄수화물 대사 능력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이제 첫날 실험을 한 이건데요.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시간. 식전 포도당 농도입니다. 이게 포도당 농도. 그 다음에 30분 뒤, 식후 30분 뒤, 그 다음에 식후 1시간 뒤, 식후 2시간 뒤이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경우가 이겁니다. 요게 당 농도입니다. 미리몰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 농도가 낮습니다. 식사 30분 뒤에도 낮고 60분 뒤에도 낮고 120분, 2시간 뒤에도 저탄수화물을 먹은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시간 30분, 60분, 120분일 때 낮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탄수화물을 제대로 섭취를 하는 것이 당 농도가 떨어진다. 오히려 당 조절이 잘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요건 이제 3일 뒤인데요. 결국 이 데이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경우에도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오히려 당 대사가 무너져 버린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것보다 또 더 뒷연도인데요. 2012년도에 한 연구인데요. 건강한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저탄수화물식을 계속한 그룹이 고탄수화물을 계속한 그룹보다 당질 대사능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요 위에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첫 출발 당 농도가 이거고요. 이것도 미리몰입니다. 당 농도. 그 다음에 15분, 30분, 60분, 2시간 후까지 계속 쟀는데요. 요 아래쪽에 동그라미로 되어져 있는 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식사를 한 경우고, 까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탄고지를 한 경우입니다. 저탄고지를 한 경우가 당 농도가 높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요건 인슐린 농도를 측정을 한 겁니다. 비슷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저탄고지를 한 경우가 인슐린 농도가 높고, 일반적인 식사를 한 경우가 인슐린 농도가 더 낮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탄고지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또 2013년도의 또 데이터입니다. 또 비슷한 결과를 냅니다. 저당질식은 내당능을 악화시킨다. 탄수화물 대사를 악화를 시킨다.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은 확실하게 공복혈당과 인슐린 레벨이 보다 저하되었다. 이것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위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도당을 섭취하면 내당능 이상, 인슐린 감수성 저하를 나타내었다. 자, 여기 보면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위축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포도당이 충분하게 들어오고 있을 때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정상적으로 딱 작동을 하는데 탄수화물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위축되어져 버린다. 즉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의 내당능 장애. 이거는 일반적인 생리적인 상태일 수 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이런 변화를 준다라는 거죠. 굳이 이 연구를 안 해봐도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당질 대사, 즉, 내당능을 몸에서 나타내게 되면 당뇨병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질 대사 이상 환자의 25에서 75%는 10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1988년도에 나온 그런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어떤 분이요, 당뇨 환자인데 당질 제한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당에 문제가 생겨서 당질 제한식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멈추어 버리고 수개월 동안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를 했더니 당질 대사가 정상이 되었다. 당 농도가 정상, 인슐린도 정상, 이런 게 되었다. 자,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들도 이거 가지고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탄고지 찬반 논란. 자, 이쪽 분, 찬성하시는, 저탄고지 찬성하시는 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만의 주범인 설탕, 욕구 감소 시키고요. 당뇨를 개선시키고 심장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탄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다소 짧은 기간은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에 저탄고지를 반대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속해서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공복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부작용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이 저탄고지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식사는 환자, 즉 특히 나이가 연세가 올라가고 있고 환자가 되어져 있으신 분들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기도 보면요, 포화지방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당뇨를 유발한다. 내장 지방이 악화되어진다. 당뇨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당뇨 환자가 되어지게 되면 암이 올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결국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이 잘 안 없어지고 있는 거죠. 19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일본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일본인 당뇨병 환자의 사망하는 이유를 보면 1위 악성 신생물입니다. 34%. 즉 당뇨 환자의 34%는 암으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 혈관장애. 자, 그래서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 암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뇨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뇨 환자 대부분 위장관 장애 비율이 있다라는 건데요. 당뇨 환자 608명을 대상으로 MBN 청기누설에서 방송되어진 거네요. 70% 당뇨 환자의 70%가 소화불량,
복부 백만감, 가슴 쓰림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당뇨 환자는 소화가 잘 되는, 즉 위장간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로 또 만들어 주어야 되고, 위장간에 문제가 없어야 당을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제 거의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섭취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하냐, 맞는 거냐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보건복지부 대한의학계에서 발표하는 탄단지의 적정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 55에서 60%, 그 다음에 단백질 약 20에서 25%, 지방 15에서 20%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맞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비율로 섭취를 해주는 게, 즉 탄수화물을 다소 그래도 섭취를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비만인 분은 이제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저탄고지를 당분간 짧은 기간은 하는 게 더 좋을지 모릅니다. 요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비율이고요. 나이가 60세 이상의 경우에, 연세가 드신 분의 경우 3대 영양소 적정 섭취 비율, 60세 이상, 탄수화물 50%, 단백질 30%, 지방 20%, 요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7대, 10대, 20 이렇게 섭취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단백질 섭취량이 굉장히 적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들거나 적으면, 비율이 무너져 있으면 빨리 죽는다라고 하는 논문이 많이 있었죠. 제가 전번 방송에서 그 방송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방송 다시 해서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제 섭취 비율이 지금 탄수화물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60세 이상의 분. 그래서 비율을 5대 3대 2 이런 비율로 좀 섭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소 조금 더 올라가도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인터넷에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이 지금 말씀드린 양으로는 적당한 양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당뇨 식단 어떻게 짜야 하나요? 자, 공유의 경우에는 밥 3분의 2공기 정도, 또는 국수 1공기 정도, 식빵은 2장 정도, 고구마는 1개 정도, 요 정도 먹는 게 적당한 비율이다. 그 다음에 육류의 경우에는 달걀, 두부, 고기, 해산물 이런 것을 한 끼에 손바닥만큼 섭취를 한다. 뭐 좀 쉽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채소의 경우에는 한 끼, 주먹 2개 이상 충분히 섭취. 채소는 더 많이 섭취해라. 그래서 곡류, 육류, 채소의 비율을 1대 1대 2 요런 비율로 섭취를 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 준다. 칼로리 밸런스를 맞추어 준다. 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좀 적당히 잘 맞추어서 하는데요. 특히 이제 연세가 드셔 가고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단백질 섭취를 좀 충분히 해주는 게 좋다. 단백질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탄수화물은 당뇨 환자의 경우에 너무 줄이지는 마라. 밥 3분의 2공기. 채소는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성분, 소화도 잘 되어야 하니 비타민C, 그 다음에 소금, 적당히 잘 섭취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당뇨 환자 특히 마그네슘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영양소들도 많이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약은 저탄수화물 섭취는 당질 대사를 악화를 시키기 때문에 공깃밥 3분의 2 정도 이상은 먹어 주어라 라는 거고요. 당뇨 환자의 경우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5대 3대 2 비율이 적당하다.
그리고요, 당뇨 환자는 위장관 장애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 거의 70% 수준이더라.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비타민C와 용융, 소금, 마그네슘, 기타 일반적인 영양소를 잘 챙겨 먹자.